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현재 4,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축구장 2,800개 면적을 휩쓸면서 이미 주택 10여 채와 창고, 비닐하우스가 불에 탔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화재 상황 정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시야를 가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춤을 춥니다. 불길이 도로 옆 나무들을 집어삼키고 차량 앞으로 검은 재가 마구 날아듭니다. 오후 3시지만 도저히 앞을 볼 수 없어 전조등을 켜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도로로 넘쳐 들어올 것처럼 불길이 마구 넘실거립니다. 타는 냄새 나고 바깥에서 이제 뜨거운 열기가 차 안까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시뻘건 용암이 흘러내리듯 잡초들을 태우며 퍼지는 불길. 터널 위의 산을 이미 집어삼킨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11시쯤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로변에서 시작된 불길은 산 정상 방향으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높게 타오른 불길이 전신주로 뻗어가더니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길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근처까지 번지면서 변압기를 폭발시킨 겁니다. 폭격기 터지는 소리, 그런 소리였어요. 놀랄 정도죠. 뻥뻥 터지니까. 불길은 초속 최고 25m의 강풍을 타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옆마을로 뻗어나갔습니다. 민가 바로 뒤까지 자욱한 연기가 밀려온 상황. 주민과 소방대원들이 소방 호스를 들고 불길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인근 마을들에서 산불이 난 두천리를 바라본 광경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연기가 마치 저녁 노을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7번 국도를 따라 번진 산불은 2,000헥타르, 축구장 약 2,800개 면적을 휩쓸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후 1시 50분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곧이어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습니다. 주택 10여 채와 창고,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탔고 7번 국도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그러면 경북 울진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성아 기자. 네, 산불이 매우 큰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최초로 시작된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경찰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데다 산불로 인해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산불이 난 쪽으로는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산불은 오전 11시 17분쯤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북동쪽으로 빠르게 번졌는데요.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 3단계와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순식간에 산을 넘어 불이 퍼졌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 시간 43대까지 투입됐던 소방헬기는 해가 지면서 현재는 모두 철수한 상태인데요. 산림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6대와 진화대원 1,100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걱정되는 게 불길이 해안에 있는 환울 원자력 발전소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불이 원전에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네, 제가 있는 울진군 죽변면에서 하늘 원전까지는 불과 5km 거리입니다. 한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원전 울타리 주변까지 불씨가 날리기도 했는데요. 소방대원과 자체 진화대가 곧바로 대응에 나서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원전에서 전기가 나가는 송배전 시설이 울진 산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송배전 시설은 산불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원전 측은 원전과 주변 곳곳에 소방장비 등을 배치하고 불이 원전까지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에 비치된 대용량 방사포 시스템을 하늘원전으로 이동시켜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늘원전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원전 가동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송전망에 문제가 생길 상황에 대비해 하늘 1에서 5호기의 출력을 절반까지 낮췄습니다. 전력 예비율은 여유가 있어 출력을 낮춰도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진군 죽변면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네, 산불은 해안선을 타고 북쪽으로도 올라가고 있는데 불길과 연기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국도를 타고 울진으로 산불 취재하러 가던 취재진도 지금 도로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리 기자. 자, 연기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 삼척시 원더급에 있는 7번 국도 월천터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경계인데요. 산불 취재를 위해 삼척에서 울진 하늘 원전 쪽으로 향하던 중 불길이 삼척으로까지 번지면서 터널 사이에 갇힌 상황입니다. 다행히 산림청, 소방대 등이 함께 있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바로 옆에 있는 산은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인근 소나무 숲이 모두 불에 타 눈이 따가울 정도로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게 마치 지옥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모두 불탄 뒤 산불은 북쪽으로 더 이동한 상황입니다. 불이 삼척까지 번지기 전에 산림당국과 소방차, 경찰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은 통제되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7번 국도 삼척 구간은 차량의 통행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불이 계속 북쪽으로 번지면서 삼척 호산리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다가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삼척시는 원더급 세계리 주민 611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연기와 불에 탄 강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마친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계속 상황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삼척 원덕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네, 강풍을 타고 날아든 불꽃으로 주민들이 사는 집도 불에 탔습니다. 밤사이 산불이 더 확대될 경우에는 민가 피해와 대피 주민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성훈 기자가 피해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경북 울진군 북면 신화일리 마을입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집 대부분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95가구 154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집안 살림은 물론이고 집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며 울먹입니다. 집에 몽땅 다니 아무것도 없어. 어제 알았지. 냉장고하고 세탁기를 사가 새로 사가 이해놨지만은 그 돈도 안 주고 외삼을 사가 이해놨지만 다 탈부가 없다. 마지막까지 물을 끌어다 불을 꺼보려 했지만 끝내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연고라고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오갈 데도 없고 군에서 어떤 지원이 나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산불은 산골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주택 17채와 창고 4채, 비닐하우스 2동이 불에 탔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날이 밝으면 주택과 시설물의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 날라서 바람에 날려갖고 이렇게 되는데 방법이 없죠. 이게 미어지는 거죠. 다 무너졌잖아 지금. 밤사이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 한 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울진군 신화 1위 전호동 이장님입니다. 자, 이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네. 자, 이장님, 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장님 계신 곳은 안전한 거죠?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신화 1위는 지금 전소가 거의 다 됐고요. 네. 주민들은 다 대피를 했고 지금 잔불이 아직 남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잔불이 남았다는 얘기는 진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전혀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민들 대피할 장소는 좀 충분한 건지 거기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전부 다 그 대피해가지고 네. 지금 다 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대피를 하신 건지요? 예, 울진군 그 국민체육센터로 다 대피했습니다. 아, 거기서 오늘 밤을 지새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예, 편의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게 없으신가요? 지원이 되고 네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장님, 아까 그 마을의 피해 상황들이 꽤 큰 걸로 제가 들었는데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상을 제가 지금 방금 보고 있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요. 네네. 집이 한 12채 정도가 전소됐고요. 20채요? 한 12채. 네. 12채 정도가 전소됐고 지금도 보면은 뭐 전쟁터보다 더한 것 같고요. 동네가 부연 연기에 쌓여가지고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밤에도 그쪽에 불이 또 번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바람이 분다 이래가지고 그 참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바람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주민들이 못 들어가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그 불이 한창 타고 있을 때 말이죠. 그때 불이 어떻게 그 신화 1위까지 넘어오게 된 건지 혹시 그 상황 혹시 목격하시거나 들으신 게 있나요? 예, 제가 대피시키려고 동네에 들어가니까 동네 뒷사에 불이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순식간에 막 불이 막 날아다니면서 온 동네에 그냥 불이 뭐 폭탄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더만 불이 확 붙어가지고 동네 주민들 다 그때 대피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점점 내려온 게 아니라 불꽃이 날아들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불꽃이 이게 강풍의 영향이 매우 큰가 봅니다. 네네. 자, 이장님, 이 사시는 신화 1위에 전에도 뭐 이렇게 산불이 나고 또 피해도 크고 하신 적이 있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장님 상황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조심하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불 현장 인근 주민이신 전호동 이장님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 투표율이 17.6%, 역대 최고 기록을 가볍게 넘어설 정도로 투표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먼저 하루 종일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사전투표 현장을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사전투표장. 투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줄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6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점심시간 짬을 내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로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후보가 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날 찍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열기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를 걱정해 일찌감치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그 당일날 투표 못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제 소중한 투표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율은 17.57%로 776만여 명이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지난 대선 때의 11.7%나 지난 총선 때의 12.14%보다 훨씬 높은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1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5.12%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17.31%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 6시까지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 투표율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하면 최종 사전투표율은 35%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일찌감치 사전투표를 마치고 지지자들에게 일제히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을 생각했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교체,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실용적 국민 통합 정부를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유세에 앞서 첫 일정으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이라 그때가 떠오른다며 정권 심판을 위한 사전투표를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집 근처인 서울 서초에서 사전투표를 마쳤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는 오는 9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두 후보와 달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가족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투표가 더 좋은 정치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당 대표들도 모두 투표를 마쳤는데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대거 투표에 나선 걸로 해석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꺼리던 보수층이 과거와 달리 적극 참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사전투표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유세전도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와 수도권에서 유능한 일꾼론과 정치 개혁을 강조하며 부동층을 공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영남에서 전방위 유세전을 펼치며 정권 심판 여론에 집중 호소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학수 구민지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집권 5년간 대통령이 쓸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눠봤다며 한 표의 가치가 6,787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을 4대강이나 사드가 아닌 기초연금이나 청년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국민의 삶에 써야 한다며 자신의 경험과 실적을 내세웠습니다. 똑같은 세금으로 예산으로 정세에 비치지 않고 함정원 가까이 집행했는데 세금 안 넣고 이런 데다 돈 쓸 사람 뽑아주면 국민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남시장 때도 빚이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전임 시장에 7천억 넘는 부채를 3년여 만에 갚고 복지까지 했다며 나라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또 이 후보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게 오랜 꿈이었다며 중도 사퇴한 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표현까지 빌려와 부동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제가 더 나은 정치 교체를 위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로, 소위 새정치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휴전선에 접한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해 평화가 곧 경제라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동부 지역까지 릴레이 유세를 펼치며 이번 선거는 유능 대 무능,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부산 유세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부산의 아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다며 안 후보의 지지층을 다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안 후보의 네 번째 철수 논란을 의식한 듯 적극 옹호했습니다.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단일화 협상을 주도했던 장제원 의원을 무대 위로 올려 한껏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은 날아가는데 부산은 기어갔다, 너무 뒤떨어졌다며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등을 통해 부산을 서울 버금가는 대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대선을 상식과 부정부패의 대결로 규정한 윤 후보는 정권 말에도 측근 비리가 터지지 않는 건 현 정부가 검찰 수사를 덮기 때문이라며 당선되면 사법제도를 정상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부정과 비리가 많으면 정상적인 법 집행이 돌아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다 묻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경남 창원과 대구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페미니즘 정당임을 내세우며 성차별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없애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대통령은 불평등을 해결하고 또 방위산업 노동자들과 만나 노동 없는 대선을 비판하며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관련.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행이 대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야 잦아들지 많이들 불안한 마음이실 텐데요. 변수는 숨은 감염자에 있다고 합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만 6천여 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는 9일쯤 23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던 정부 전망보다 닷새 일찍 예상치에 도달한 겁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쯤 최대 35만 명 안팎에서 정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다시 내놨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 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은 감염자입니다. 증상이 가벼운 오미크론 유행으로 감염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검사를 안 받는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2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절반 정도를 찾아내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절반 이상 찾아내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는 그렇게까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매일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만큼의 숨은 감염자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한 달 뒤 누적 확진자는 인구의 38%를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에서는 인구 대비 확진자가 20에서 30%를 넘은 뒤 유행이 꺾였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만큼 좀 더 일찍 유행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30% 이상 감염이 돼야만 유행이 종식되거나 가라앉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전 단계에서도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점이 오기 전까지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대응 태세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86명의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병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격리병상 장기 입원 환자 731명에게 일반 병상 이동을 권고했습니다. 또 군의관 206명을 중환자 치료에 투입해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같은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이 밤 11시까지로 연장이 되는데요. 이 사적 모임의 인원은 6명 그대로 두고 영업 시간만 1시간 더 늘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엔 최소한에 그쳤지만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적 모임 6명, 영업시간 밤 10시까지였던 현행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6명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고 영업시간만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거리두기를 완화한 겁니다. 이번 영업시간 연장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아쉬웠는데 좋다는 반응이었지만 감염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시까지 늘어난 게 그래도 친구들하고도 만나고 이번에 개강을 했으니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긴 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고 환영하면서도 아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10시에서 11시도 별로 그래 긍정적인 생각은 안 들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원을 줄이고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거죠.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방역을 더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산의 정점이 오지도 않았는데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이 유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완화 요인에 대한 그런 여러 영향은 10% 이내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어려운 대응 체계 내에서는 감내한 수준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거리두기를 전면 완화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도로 영업시간만 연장하는 방안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이번엔 9일째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소식으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가 오늘 아침에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을 포격한 뒤 장악했는데요. 원전이 폭발하면 체르노빌 때보다 피해가 10배는 클 거라는 경고가 나오면서 방사능 유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러시아군의 포탄이 쉴 새 없이 날아들고 컴컴한 밤하늘엔 거대한 섬광이 잇따라 번쩍입니다. 포탄 공격으로 원전 단지 경계에 있는 5층 교육훈련용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러시아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소방대가 진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까지 공격을 멈추라고 한 뒤에야 가까스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і обстрілів військами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в бік Запорізької АЕС виникла пожежа.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전 설비에는 피해가 없고 방사능 수치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러시아군 손에 넘어갔습니다. 방사능 유출 피해를 우려한 지역 주민 수천 명이 인간 장벽까지 만들어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결국 러시아군 포격에 무너진 겁니다. 해당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대규모 단지로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20%를 생산합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인데 폭발하면 체르노빌 사고보다 피해가 10배는 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Якщо буде вибух, це кінець всім, кінець Європи, це евакуація Європи.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노빌 원전도 점거했습니다. 이따른 원전 장악은 러시아가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전 세계의 공포를 자극하면서 발전량의 절반을 원전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지 못한 러시아는 다른 주요 도시들의 24시간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을들이 폐허가 되고 있고 안타까운 희생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전속결에 실패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서 강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게 그을린 9층짜리 아파트 건물. 한가운데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꼭대기층에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검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을 시민들은 망연자실 바라볼 뿐입니다. 그야말로 풍비박산난 민가 앞에서 넋이 나간 소방대원은 한숨을 뱉어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보로디앙카, 북동쪽 체르느히우, 그리고 키이우 남서쪽 하르트네까지 수도로 가는 길목마다 집중 포화를 당했습니다. 고층 건물, 주택, 학교 할 것 없이 포탄이 떨어지면서 현지 시간으로 3일 하루 체르느히우에서만 33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선 마리우폴이 포위됐습니다. 60대 노인부터 16살 소녀까지 마리우폴 도심 병원에는 민간인들이 끊임없이 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헤르손은 혼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약국과 상점이 약탈당하고 주민들은 체포됐습니다. Ракетно-бомбові удари Росії по українських містах – це зізнання, що не змогли зробити нічого суттєвого на нашій землі. 지금까지 2,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차 협상에서 민간인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벌어지는 중에도 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와 중립국화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 조사에 착수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선발대를 우크라이나로 급파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수도 키이우로 향하던 무려 64km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장갑차 탱크 행렬이 사흘째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기름과 보급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땅이 늪처럼 변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현상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64km에 이르는 러시아군의 장갑차 탱크 행렬. 현지 시간 28일 이 행렬은 수도 키이우 도심으로부터 37km 지점까지 진격했습니다. 하루 뒤 25km 지점까지 조금 움직인 이후 사흘간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키이우로 진격하는 러시아 부대의 본대는 도시 중심에서 떨어진 곳에 남아있다면서 지난 3일간 눈에 띄는 진전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작전상 문제가 아니라 보급 차질 때문에 진군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연료, 부품, 타이어 등의 보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SNS에는 도로 곳곳에 멈춰있는 러시아군의 탱크나 수송 차량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Сломались, пацаны. Сломались. 전쟁인지 모르고 참여했는데 식량마저 바닥났다는 러시아 군인들의 영상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Скажи, что мы спали на полу и пока в палатах без еды, без воды. Вот где мы спали. Перед днем вот ребята, которых бросили просто тупо на пушечное мясо. Вот все они тут собрались. 3월이면 땅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의 자연현상 라스푸티차가 진군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빠르게 라스푸티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량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 수도 키이우로 재진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몸도 지쳤지만 극심한 불안과 긴장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임시 구호소는 물론이고 병원으로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고 있는 폴란드의 의료진들을 홍익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유일한 종합병원. 최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오상의 성비호 종합병원에는 심리적 불안 등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피난민 2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을 만나봤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지금까지 100명가량의 피난민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폭격으로 인한 충격과 긴장감, 오랜 피난 생활에 따르는 불안감까지 무기력과 불안 증세를 보인 환자가 많았습니다. W tak ciężkim stresie, tak ciężkim stanie depresyjno-lękowym, że była całkowicie bez kontaktu. Obawialiśmy się na początku bardzo ciężko, a nikt nas nie spodziewał się takiego przebiegu obrotu spraw. No ale cóż, my jako lekarze staramy się dawać z siebie wszystko. póki co. 임시 구호소에서도 적십자 대원들이 간이 진료소를 차리느라 분주합니다. 가족을 뒤로 한 채 고향을 등져야 했던 한 피난민은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I don't know how my father know because he stayed in Cherkasy and Kiev. My brother too. I can't imagine that. 의료진을 찾아오는 다른 피난민들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Młodą kobietę, 20 par lat. Ojciec niestety zginął, matka została na punkcie, jako że jest wojskową także, więc przyjechała tu sama pod opieką sąsiadów. 하지만 임시 보호소인 만큼 전문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Tylko taki punkt przesiadkowy. Tak naprawdę jest to tymczasowy dworzec, tak jak Państwo widzą, są autokary, które przyjeżdżają, zwożą tu osoby, możemy tego zapewnić. Tak, to jest punkt tymczasowy, to znaczy to jest... 폴란드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폴란드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선언 이후 국민의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진 모습입니다. 안 대표의 자필 편지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단일화 효과에 기대를 걸면서도 안 대표의 향후 역할이나 노선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원 게시판과 안철수 대표의 홈페이지는 이틀째 항의성 글로 도배됐습니다. 더는 신뢰할 수 없다. 또 탈당하겠다는 글에 이어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자필 편지를 통해 단일화가 안 돼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했다며 완주를 바랐던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완주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제 길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원내대표마저 동료와 지지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갑작스러운 단일화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로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지만 대선 이후 안 대표의 역할과 국민의당에 챙겨줄 지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당제나 결선 투표제 등 안 대표의 정치개혁 구상에 대해선 안 대표 본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공동대표 체제나 최고위원 배분 등에 대해선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 대표가 자신과의 갈등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 관심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좀 한가에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단일화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오늘도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합당을 하면 그게 공동정부입니까? 일당정부지. 후보직과 당을 통으로 팔아먹는 떴다방 정치,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면 합의가 없었다는 말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소리라며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선거 막판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서 시력차가 어떻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냐며 조작을 통한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안이 가짜 특검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제출 자료로 윤석열 후보의 시력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1살 이병 신체 검사 땐 좌우 시력차가 0.7로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에서 면제됐는데 33살 검사 임용 때와 41살 재임용 때는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크게 줄었다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선 또다시 시력차가 벌어지며 부동시가 됐다며 고무줄 같은 시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신체 검사할 때는 눈이 나빠졌다가 검사 임용을 위해 신체 검사할 때는 눈이 좋아지는 마술을 부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시는 굴절률도 측정해야 하는데 윤 후보가 입대 당시 병원 2곳과 군의관한테 부동시 판정을 받았고 또 민주당이 검찰총장 임명 시 검증을 했던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본인들이 검증을 꺼냈던 우리 후보의 부동시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후보는 평생 운전면허도 따지 못하는 형편임을 본인들도 잘 알면서 정말 너무 치열하고 비열한 짓입니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상설특검 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의혹은 윤 후보를 향한다며 법안 통과를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라는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야당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으론 공정한 특검 임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가짜 특검쇼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짜 특검 하자면서 쇼를 벌였습니다. 특별검사를 이재명 측에서 지정해서 수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선 전 특검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상대를 최대한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막판까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5.18 단체 회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자리에 자신도 모르게 임명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2번씩이나 윤 후보 선대본부 자리에 임명되는 모욕을 겪었습니다. 잇따르는 임명장 남발 논란에 국민의힘은 착오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명하 기자입니다. 임명장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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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단체 회원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후보 명의 선대본부 임명장들을 불태웁니다. 동의도 없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5.18 서울기념사업회에서 파악한 것만 153명이 이런 임명장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지하지도 않는 5.18 유공자들의 개인 정보를 도둑질하고서 무차별적으로 특보 임명장을 살포해 선거 전에 이용하려고 하는 가증스러운 정치 공작을 규탄한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윤석열 후보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종교단체 협력단 자문위원으로, 사흘 뒤엔 대외 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임명장 발송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정의당 여가부 강화위원으로 위촉하는 패러디 임명장으로 받아치며 경고했는데도 또 임명장이 발송되자 정의당은 공당 대표에 대한 고의적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이건 정말 모독이고 조롱이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정당의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 반드시 사과를 하시라. 국민의힘은 동명이인이나 전화번호 착오일 거라면서도 여 대표에겐 선대본부장이 사과했습니다. 공개사까지는 몰라도 우리 여 대표님께서 좀 그 일로 마음이 상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임명장들이 당적도 없는 공무원과 교사, 초등학생,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무차별 발송돼 남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야당 의원과 지역 기자에게 선대위 특보 임명장을 발송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대선 알고 보니 순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은 크게 엇갈립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책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비교해드립니다. 대북 정책 공약의 핵심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비핵화의 진전과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결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대북 기조를 공약했습니다.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로드맵 개시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라고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해법으로 이 후보는 북미 정상들 사이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중재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윤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강화해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도 남북미 3자 간에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배경입니다. 법률상은 여전히 휴전 상태다. 다만 저는 정략적 이유로 우리가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그런 생각이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이걸 해놓게 되면은 이를테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오고 그리고 북한의 이 핵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활동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북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된다. 북한을 국제분업체계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사실상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평화선언을 남북미 중 4자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으로 도심의 가로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가로수는 심하게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아예 잘려버리기도 합니다. 해마다 2, 3월이면 되풀이되는 가로수 순환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토요일 오후 인천 계산역 대로변.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큰 나무들을 잘라냅니다. 관할구청이 이 주변에 소나무를 심겠다며 양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와 백합나무 등 가로수 300그루를 베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멀쩡한 나무 왜 베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르고 뿌리 쫙 펴가지고 다른 나무를 심어요. 외곽의 시원한 공기를 도심 안쪽으로 유도하는 띠 형태의 녹지, 일명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 2년 자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자랐다고 이게. 그리고 여름에는
얼마나 울창하고 예쁜데 이걸 다 자르고 예산 낭비지. 전체 예산 35억 원의 절반은 산림청이 지원했습니다. 바람길 숲은 녹음이 우거져야 효과적인데 도리어 수령 40-50년 된 화렵수를 잘라내고 침엽수인 소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탄소 흡수량도 적고 보기에는 좋아도 이 대로변의 이 만성적인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는 취약합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산림청, 인천시의 행정지도로 사업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계양구청은 바람길숲 사업과는 상관없이 일부 나무들이 원래 쓰러질 위험이 있었다며 안전등급이 낮은 나무는 잘라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나무로 보이는 이런 나무들도 실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의 잠재 요인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잘려버린 나무 79그루 중 상당수는 당장 잘라낼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나무들이었습니다. 2차선 도로를 따라 심어진 100여 그루의 은행나무 덕분에 이름 지어진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그런데 모든 은행나무가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똑같은 높이로 싹둑 잘려 있습니다. 줄기가 잘린 부분은 시커멓게 변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의 생태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지치기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을 잘라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저렇게 잘라버리면 이제 회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뭐 세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나무가 썩게 되고요. 가지를 치거나 아예 잘라내는 가로수 정비 작업은 매년 봄이 시작될 무렵 진행됩니다. 전깃줄 보호, 경관 개선 등 이유도 다양한데 멀쩡한 가로수를 죽이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커져가면서 나무가 주는 혜택을 우리가 받는 건데 과도한 관리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 거죠. 파리, 뉴욕 같은 해외 도시는 인위적인 개입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가로수를 보살핍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가로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마구잡이식 가로수 관리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앞서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서울 강남에서도 큰 불이 나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이라서 더 큰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차장 앞 점포에서 불이 나 현재 3시간째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근처에 있던 주민 9명이 긴급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점포와 주택 등 5채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바로 옆 대모산까지 불길이 번지자 1시간여 만에 인근 소방서 인력까지 투입하도록 대응 단계를 격상했습니다. 현재 소방관 240여 명, 장비 60대가 진화 작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큰 불길은 잡힌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개포중학교 근처 대모산 등산객과 인근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면서 구룡마을 근처 양재대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금요일 퇴근길이어서 정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다시 불길이 일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저녁 울산에서 31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 아이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와 동거남을 긴급 체포해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선 구급차가 도로변에 급하게 멈춰섭니다.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가지고 원룸 건물로 향합니다. 얼마 뒤 환자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급히 옮깁니다. 어제 저녁 7시 13분쯤 집에 오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31개월의 여자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의 사인은 굶주리다 숨진 것, 즉 아사로 추정됐습니다. 숨진 여자아이는 몸무게가 또래의 절반인 7kg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말랐고 광고에 나오는 개들 같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이미 죽어있는데. 당시 집안에는 17개월 된 남동생도 있었는데 역시 건강 상태가 나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모는 두 자녀를 두고 어제 아침 일찍 외출했으며 함께 살던 동거남도 오전에 집을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집안에 방치돼 숨진 것으로 보고 20대 친모와 친모의 동거남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아이가 방치되고 있는 걸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는 주변인들이 많이 해주는데 의심 신고가 있으려면은 부부 싸움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거나 하면 주변에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경찰은 숨진 아이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친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40대 엄마가 생활고를 이유로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숨진 아들은 원래 작년에 초등학교에 갔어야 했지만 1년 넘게 집에만 있으면서 입학을 미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성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 2일 자신의 반지하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9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엄마 김모 씨입니다.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없습니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범행을 저지른 날은 숨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는 당일이었습니다. 8살이었던 작년에 입학했어야 했지만 엄마는 장애를 이유로 1년을 미뤘습니다. 입학 예정 초등학교엔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엄마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주민센터에는 아들을 장애아로 등록해 수당을 받았지만 교육청에는 장애아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특수배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파악을 했을 때 없었어요. 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하죠. 1년 5개월 전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온 이후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안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보육을 했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모자가 살던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였는데 건축물 대장엔 대피소와 보일러실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현대차 디자이너 고 이찬희 씨의 죽음 그리고 과로 자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현대차는 별도의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 조사를 벌였고 오늘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당초 회사가 밝힌 입장과는 달리 초과 근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고 모욕을 주는 발언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이찬희 씨의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에서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시간이 통상적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컴퓨터 포렌식 등을 통해 공식 기록에 등재되지 않은 야간, 새벽, 주말 근무를 밝혀내 과로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좀 양치하고 오지 이런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너네 디자인 똑바로 안 하면 창문에서 밀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창문에서 밀어버릴 거야, 지하실로 보내버릴 거야 등의 발언이 고인에게 직접 가해졌다는 근거는 없었지만 이상엽 센터장이 했다는 이 발언은 적절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남양연구소 내 32개 센터 가운데 이찬희 씨가 일했던 디자인 센터가 조직 문화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회 역시 디자인 센터 업무상 특성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로와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찬희 씨에 대한 MBC 보도 이후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5,000여 명이 근무하는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게 질병판정위원회에 다 제출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회사가 사실 이런 정보를 먼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판정위원회가 진행됐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라는. 현대차는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럼 다시 경북 울진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현재 4,000명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 산불이 최초로 시작된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경찰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데다 산불로 인해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산불이 난 쪽으로는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산불은 오전 11시 17분쯤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북동쪽으로 빠르게 번졌는데요. 소방청과 산림청은 산불 3단계와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잇따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순식간에 산을 넘어 불이 퍼졌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낮 시간 43대까지 투입됐던 소방헬기는 해가 지면서 현재는 모두 철수한 상태인데요. 산림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96대와 진화대원 1,100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근처에 한울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울진군 죽변면에서 한울원전까지는 불과 5km 거리입니다. 한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원전 울타리 주변까지 불씨가 날리기도 했는데요. 소방대원과 자체 진화대가 곧바로 대응에 나서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울원전에서 전기가 나가는 송배전 시설이 울진 산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송배전 시설은 산불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원전 측은 원전과 주변 곳곳에 소방장비 등을 배치하고 불이 원전까지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에 대해 소방당국은 내일까지도 진화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형 군 헬기가 산불 진화에 추가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군 죽변면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산불이 북쪽으로 번지면서 경북 울진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삼척에서도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요. 일부 주택들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현왕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삼척 LNG 기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는 산불이 보이지 않고 불씨도 날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 산 쪽으로는 붉은 불기운이 보이면서 마을 주민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은 삼척 LNG 생산기지에서 2km 떨어진 지점까지 다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NG 생산기지에는 12기의 대형 저장 탱크가 있는데요. 저장 용량만 261만 킬로리터에 달합니다. 또 인근에 20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도 위치해 있어 산불이 확산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LNG 기지 주변에 소방차 14대가 배치됐고 가스공사 관계자들이 시설 주변을 감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원래 울진의 한울 원전으로 갈 예정이었던 대용량 방사포도 이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산불이 예상과 달리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번지면서 삼척시는 원더급 월천리, 산양리 등 주민 1000여 명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7번 국도 삼척 구간 차량 통행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삼척시와 인접한 동해시와 강릉시도 산불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LNG 생산기지 앞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산불이 무섭게 확산하면서 경북 울진에서 주민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있습니다. 현재 울진 국민체육센터에는 주민 100여 명이 대피를 해 있는데요. 주민들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서영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모여 계시네요. 네, 이곳 울진 국민체육센터에는 불이 난 북면에서 대피해온 주민 1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산불이 최초로 발생한 북면 두천리와는 13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불이 거센 바람을 빠르게 확산하면서 주민들은 오후 3, 4시쯤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불이 난 북면과 맞닿아 있는 죽변면에서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 급한 대로 일단 가까운 마을 해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울진군은 산불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을 해관에 흩어져 있는 주민을 가급적 이곳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울진군에는 주민 4,6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나 마을 해관 등에 대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못한 채 이곳에 머물러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 전부터 구호 물품이 공급돼 컵라면이나 주먹밥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피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3m 전이 온전할지,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산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국민체육센터에서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잠시 후 베이징 패럴림픽 개회식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단도 나흘 밤낮을 이동해 어젯밤 무사히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손장훈 기자입니다. 패럴림픽 참가가 금지된 러시아는 떠났습니다. 경기장에 걸렸던 국기도 철거됐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우리와 러시아의 파라 아이스하키도 오늘 공식 취소됐습니다. 러시아 선수들한테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평화올림픽의 전쟁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선수단 29명은 사투 끝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피난 행렬과 폭격의 위험을 뚫고 목숨을 걸면서 나흘 밤낮을 이동했습니다. Ми подолали дуже багато бар'єрів, багато членів нашої команди ледве вирвалися з-під бомб і снарядів.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잠시 뒤 개회식에서 네 번째로 입장해 평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선수단도 46개 출전국 중 35번째로 입장합니다. 휠체어 컬링 대표팀 백혜진을 기수로 모두 41명이 개회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함께하는 미래입니다. 열흘간의 감동의 드라마가 이제 시작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푸이그 선수가 오늘 첫 실전 경기를 치렀는데요. 류현진 선수와 반가운 만남도 가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다저스 시절 절친이 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류현진은 어깨동무로 푸이그를 맞이했고 격한 표현으로 애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타격 훈련 중에도 장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푸이그는 시원한 홈런으로 화답했고 못다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Ahí cuando yo estaba en el BP, que viera algún jonrón en el BP y que tuviera buen juego y que estaba bien contento de haberme visto ayer también. 메이저리그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류현진이 한화 캠프에 머무르게 된 상황에서 키움과 한화의 연습 경기가 성사돼 둘의 극적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푸이그는 어제 류현진과 한우를 먹은 뒤 한국식 마사지도 받았다며 유쾌했던 만남을 자신의 SNS에 남겼습니다. 오늘 치른 국내 첫 실전 경기에서는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1회 첫 타석에서는 행운의 안타를, 다음 타석에서는 범타에 그치고 교체됐습니다. Me siento bastante bien de estar aquí y poder jugar aquí en Corea. Estaba ansioso de poder jugar.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리그2 막내 김포FC의 초반 돌풍이 거셉니다. 간절함과 열정으로 개막 2연승을 달리며 이변을 꿈꾸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올 시즌 K리그 1호 골이자 김포FC의 창단 첫 골. 손석영! 김포FC의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그렇죠. 지금 개막 축포네요. 개막 축포예요. 손석영의 득점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막 2경기 연속골로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못 뛰면서 되게 준비하고 그래도 나름 생각하고 했던 게 골로 이뤄진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4년 전 프로에 데뷔하고도 대구와 이랜드를 거치는 동안 K리그 출전 기록조차 없었지만 김포 이적 이후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고정훈 감독의 한마디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지도자들한테 나를 선택을 안 했던 걸 좀 후회하게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격파하며 K리그2 1위. 물론 아직 초반이지만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처음에는 K리그라고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초반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올 시즌에 K리그에 데뷔한 선수만 9명.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각오도 다져봅니다. 뭐 식사, 숙소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변했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운동도 인조연디에서 했거든요. 지금 충분히 김포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 돌풍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꼴찌는 안 했으면 좋겠고
승점 자판기라든지 또 호락호락하지 않는 어떤 그런 팀을 만들고 싶고 1년 동안 좀 경쟁력 있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김포FC 화이팅! 화이팅!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포상금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경기에 나서지 못한 박지윤 선수와 포상금을 똑같이 나눠 가졌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연이의 건조한 날씨 속에 이번 주말에는 바람이 더 강해진다는 예보입니다. 특히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을 비롯한 경상도와 중부지방에는 이미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또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한 달 가까이 건조특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산행에 나서신다면 여느 때보다도 불씨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바람 예상도를 보시면요. 오늘 밤 사이 북쪽에 차고 더 건조한 공기가 파고들면서 내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 지방은 순간 시속 90k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시속 50k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이 바람은 일요일이 돼서야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여기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오늘 오후 백령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도 황사가 관측되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대전 0도, 대구 4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5도, 광주 8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고 9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